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입니다. 오늘 인천에서 민간 워크숍에 초대돼서 서울의 단일임금 체계를 사례 발표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서울의 단일임금 체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고요. 공무원분들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난 10년 동안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는 행정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노력의 결과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발표하다 보면 사협회나 민간에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는데 실제로는 복지정책과 서울에는 법인 지원 시설팀에서 이 단일임금 체계를 계속해서 개선해 주시고 임금 체계를 정리해 주셨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들어오셨는데 단일임금 체계가 뭐야부터 시작해서 단일임금 체계를 생각하는 그 입장들이 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저희 서울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금 체계를 단일화하자고 주장하게 된 계기는 이제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사회복지 시설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느 시설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다 다른 거죠.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간 친구하고 또 시설에 간 친구, 또 지역아동센터에 취업한 친구의 임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적어도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 임금이 적어도 9급 공무원 수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계를 정리할 때 실제로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초봉으로 들어가는 서울의 기준으로 5급 1호봉의 경우에 어떻게 공무원 9급 공무원 수준에 맞출 거냐, 이게 핵심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논쟁은 자꾸 시설장님들이 1급, 2급, 3급, 뭐 10인 이상 시설, 이하 시설, 시설장님들의 경력, 이런 쪽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데, 사실 단일임금 체계의 핵심은 서울의 5급 1호봉으로 대표되는 신입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의 임금을 맞추자, 이게 첫 시작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임금 체계 이제 인천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잘 하고 계셔서 서울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뭐 동상이몽이라 그래야 되나?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각 직능이 함께 이렇게 연대한다, 협력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 직능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큰 그림에서 사회복지계가, 사회복지 시설이 어떻게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가져갈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행정에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더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은 뭐 법하고 조례 얘기인데 인천도 똑같이 지금 제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임금 체계의 시작은 이제 2010년 7월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복지재단에 처우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됐고, 또 박 시장님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단일임금 체계를 공약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14년 선거, 또 18년 선거 때 처우 개선과 관련된 지속적인 공약들을 세우셨고요. 2019년에 국비시설의 임금 체계도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로 전환한다, 이렇게 발표하셨고, 그 발표대로 올해 마무리 이제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좀 크게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처우 개선 연구를 처음 시작했고요. 이 연구는 실제로 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이제 실시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임금 체계를 2개로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년도 처우 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서울은 단일 임금 체계로 간다 이런 이제 정리를 민관이 합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토론회고요. 2017년도에 서울시가 책임지는 시설, 서울시 시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서울시 시설의 단일 임금 체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해 이제 시간의 근무와 관련된 기준이 정리가 됐는데요. 보통 보조금으로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20시간, 40시간의 시간을 받았지만 이용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의 근무 수당이 보조금으로 전무했는데 저희는 물론 2014년부터 받긴 했지만 2017년도에 낮 시간 근무자는 15시간, 야간 교대자는 40시간이라는 시간의 근무 수당 기준을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복지부 여가부 책임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시설들의 95%까지 저희가 단일 임금 체계, 서울시 임금 체계 수당을 추가로 조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100%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추진성과는 임금체계와 관련된 추진성과 하나, 그리고 복리후생과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2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추진성과는 누가 뭐라고 해도 13개가 있던 임금체계를 하나의 임금 테이블로 정리했다는 데 있고요. 2021년도에는 국비시설도 단일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적용하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 임금 테이블과 국비시설의 임금 테이블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서울시가 보존수당으로, 조정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임금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근무수당을 15시간, 40시간으로 정리를 했고요. 관리자 수당, 시설장에 대한 관리자 수당을 20만 원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일임금체계의 핵심 추진 성과는 이 단일 창구를 마련한 데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각 부서하고 이제 임금을 다 매번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단일임금체계 진행하면서부터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해당 과장님, 팀장님하고 매년 이제 협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이 운영 계획에 따라서 임금 테이블, 각종 복리후생 제도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복지부 임금체계하고는 좀 다르게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각 직능별로 종사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내용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임금 체계를 단일화 하는 거와 함께 이 종사자의 경력 인정도 함께 정리를 하고 여기에는 복지부의 기준 플러스 서울시가 추가로 경력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매년 처우 개선 계획에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금 지원 기준을 또 마련을 했는데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시설장의 채용 최소 경력 기준을 마련했는데 서울은 10인 미만 시설은 최소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시설장으로 임용이 될 수 있고요. 10인 이상 시설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설장으로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낙하산에 대한 그리고 무경력자, 뭐 사회복지사 자격은 있지만 경력이 없는 사람이 시설장으로 와서 시설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후생제도를 서울시가 많이 새로 이제 신설을 해주셨는데 자녀 돌봄 휴가제도 그리고 단체 연수비, 60일 유급병가, 또 맞춤형 복지 포인트, 또 장기 근속 휴가,
건강검진 휴가, 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 서울시 후생복지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가 그 서울시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행정부시장까지 행정 1부시장 결재를 맞아서 서울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을 받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또 시민건강국 이렇게 3개 부서로 사회복지시설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부서를 총괄하는 행정부시장 결재까지 맡아서 이 운영계획을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2011년부터 21년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단일임금 체계에 대한 진행 상황을 그냥 그때그때 정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굵직한 내용들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는데 비공개로 발표를 합니다. 이순성 박사님, 서울시 복지재단의 이순성 박사님이 이 연구를 이제 연구를 준비하시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복지 청책 워크숍도 하고 또 단일임금 체계 설명회도 20회 실시하는 그런 일을 시작으로 이제 단일임금 체계를 진행을 했고요. 2012년에는 이용시설, 거주시설 투트랙 임금 체계를 적용하게 됐는데 이 투트랙으로 임금 체계를 정리하기 전까지 서울에 임금 체계가 1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3개의 서로 다른 본봉표, 서로 다른 수당표를 이 2개, 이용시설, 거주시설로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임금 인상률이 총액 기준으로 5.7% 인상되게 되는데 이때 보조금으로 처음 이용시설의 연장근로수당을 10시간 지급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용시설은 보조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1시간도 받지 못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받게 되고요. 2014년도에는 임금 인상률 4.1%에서 한 120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시설장의 관리수당을 10만 원 신설해서 지급하기 시작하고 또 1, 2, 3급의 시설장 직원수 경력에 따른 임금 테이블을 처음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시설장 관리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그리고 맨 밑에 성폭, 가폭,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여성들 등 여성시설들도 이 단일임금 체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이제 수당체계를 단일화했고요. 4, 5, 6, 7급의 기본급 체계도 단일화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이제 이용시설, 거주시설, 소규모시설 등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를 하나로 마련을 하게 되고요. 이때 시간의 근무도 15시간, 근무자는 40시간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국내외 연수사업 등 4가지 복리후생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소규모 시설의 임금 체계를 마무리하고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이 지방으로 환원됐다가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 중앙 정부로 올라감으로써 임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 28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46%의 임금을 보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60일 유급병가제를 12시설, 국비시설 차별 없이 함께 실시하는 일이 있었고요. 복지 포인트를 조금 인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은 국고시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설들의 임금 체계를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에 맞춰서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냈는데요. 2020년도에는 국비지원시설 약
4,500명의 조종수당이 약 40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2021년도에는 100% 적용하기 위해서 약 308억의 금액을 국비 지원 시설에 추가로 예산 확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자녀 돌봄 휴가, 건강검진 제도 등을 신규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매년 서울시 사회복지단체 연대회의라는 조직을 통해서 서울시의 내년도 임금 요구안, 지침 요구안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정규직 사업비 직원의 이제 정규직화 또는 처우 개선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서울에 약 1,600명의 사업비 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제 그분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저임금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대우를 받고 계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 인력의 처우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갖고 있고요. 모든 지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장기 요양보험에 따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들의 처우 개선 문제, 또 소규모 시설의 인력 배치 문제,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의 직원 처우 문제 등등의 이제 내용들을 내년도에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요 표는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건 주로 서울시 책임 시설들이고요. 그 밑에 복지부하고 여가부 시설도 100% 적용해서 기본급의 차액을 조종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빨간 표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가 이 단일임금 체계를 정리하면서 개인시설은 법인시설로 전환을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그룹홈 중에 법인시설들은 현재 서울시 임금체계에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요. 개인시설들은 그냥 서울시의 처우 개선 수당으로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표는 이제 아까 그 처우 개선 계획에 나와 있는 표인데 그냥 통계만 보시면 12지원시설, 그러니까 서울시 책임시설이 약 970개, 9,000명 정도 있고요. 예산액이 지금 4,096억 정도, 2000년도 예산이 4,090억 정도 됐는데 2021년에는 4,239억 정도가 이제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고요. 국비 시설의 이제 종사자는 한 5,000명 정도 되고, 요건 이제 살짝 더 해봐야 되는데 이 조종수당이 이제 403억에서 571억으로 증가됐다는 얘기고요. 인건비는 1,678억에서 1,819억으로 증가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 페이지에 있었던 12지원시설의 요 직능별 종류, 분야별, 유형별 이제 내용과 이 국비시설의 이 유형별 인원들이 저희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 처우 개선에 해당하는 시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단일임금 체계의 이제 핵심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제가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받는 부분이 기관장의 이제 급수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또 종사자 규모, 경력에 따라서 나눈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일임금 체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또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구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5급의 직위를 부여받아서 가는 걸로. 그래서 적어도 그 임금이 이 5급에 해당하는 216만 4천 원. 본봉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단일임금 체계의 핵심이고요. 이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또 하나의 이제 관심 깊게 봐주셔야 될 거는 이 기능직의 213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능직의 213만 7천 원은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13만 7천 원 플러스 저희가 급식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223만 7천 원. 그래서 서울시의 21년도 생활임금이 223만 7천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번에 최저임금이 5.2% 올랐기 때문에 요 금액이 5.2% 정도 오를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표인데요. 수당지급표는 지금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그러니까 서울에만 있는 거죠. 정액급식비 그리고 관리자 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 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근로수당에 일반직은 15시간, 낮근무자는 또 교대직 근무자는 월 40시간을 보조금으로 줄 수 있게끔 한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의 핵심은 이 비교직급 설정 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 수당 지급 기준 이 세 표로 정리돼서 현재 서울에 있는 15,000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적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임금 체계를 추진하는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셔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 본 건데 우리는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니까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이용시설이든 거주시설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이제 하나의 임금 체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리고 적어도 서울의 단일임금은 시작하는 전문 자격을 소유한 사회복지사의 기본 처우는 보장하는 체계로 완전히 바꿔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로 대표되는 처우 개선 주무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가장 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그 전에는 임금이 도대체 얼만큼 적은지 얼마나 처우가 낮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의 임금 요구 기준점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단일임금 체계 추진하면서 확실히 사회복지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사회복지시설에 함으로써 실제로 5급, 6급, 7급으로 대변되는 신입 직원들 또 기능직 분들의 임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행정에 계신 공무원분들과 또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협력, 협치 또 함께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일임금 체계 하면서 이제 10년 했는데요. 단일임금 체계 하면서 좀 되게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인천도 아마 그러실 텐데 그 갈등상 좀 정리해 봤는데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대한 합의에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분들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크게 이견이 없었는데 관장, 원장이 5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거에 대한 이제 갈등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력 또 직원 수에 따라서 5급 공무원 수준으로 받을 수도 있고 6급이나 7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직급을 정리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에 계신 기관장님들의 비교직급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인천도 그러겠지만 5인 미만 시설이 전체 50%, 10인 미만 시설이 전체 70%에 해당하거든요. 서울은. 인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소규모 시설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이 소규모 시설의 기관장의 대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지루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 복지관의 직급이 6개였는데 5개로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거주시설 생활복지사하고 간호사 등 과장 및 생활복지사 3급권은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복지부 거주시설들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라 그래서 서울의 3급에 해당하게끔 처음에 입직을 하는데 단일임금 체계는 5급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저희는 이제 비교직급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과정에서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래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단일 임금 체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제 수령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서 저희는 수령기관을 1년의 호봉으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시간의 근무 수당 조정하는 문제, 기관장의 시간의 수당 문제, 또 낮은 호봉을 가지고 있는 부장사무국장의 임금 동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꽤 있었고요. 뒤쪽에서 제가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뭐 임금 인상률은 4%인데 왜 나는 2%밖에 안 올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서로 다른 임금 체계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임금 인상률을 다 차등화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3% 똑같이 5%를 올리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거주시설은 좀 많이 올려주고 이용시설은 조금 덜 오르는 그런 형태의 차등적인 임금 인상률 관련해서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행정에 계신 저희 팀장님, 과장님이 꾸준하게 원칙을 가지고 임금 인상률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임금 체계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과제 몇 개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사업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 또 소규모 복지시설 직원의 확대나 직급 설정 문제, 국비 지원 시설의 비교 직급 설정 문제, 또 장기 요양 시설의 처우 문제, 또 개인 시설의 법인 전환과 관련된 문제, 또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등이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그 내용들은 거의 말씀드렸고, 뒤쪽에는 이제 첨부 자료들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빨간색으로 칠한 이 인건비 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죠. 7.5%, 6.4%, 5%. 이쪽 거주시설은 9%, 8%, 6%. 이런 식으로 거주시설의 임금 인상률이 이용시설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급 직원은 이미 공무원 대비 97%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무원 대비 임금이 85%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금 인상률이 더 높고 거주시설의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한 5년 정도 계속 그렇게 임금 인상률을 정리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우리 선배님들도 계속해서 외치셨지만 잘 되지 않았죠.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연대 활동을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사회복지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이제 대응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보궐선거 모습이고요. 요거는 2014년 보궐선거 때 저희가 두 후보자 모셔다가 토론회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2018년 선거 때 저희 요구안하고 그때 또 후보자들 두 분 모셔다가 토론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8개 정책 의제 이렇게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이 사회복지 직능 협회장 간담회에 모두가 다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뭐 인천에서도 하는 것처럼 저희도 토론회 진행을 했고요. 요 모습은 서울시 사회복지단체 연대회의가 2014년부터 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임금 요구안 마련을 하는 워크숍을 해서 그 내용을 서울시에 이제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이렇게 진행한 모습이고, 요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연대회의 10주년 맞아서 기념 세미나 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PT인데요. 작년에 10주년 행사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욕도 많이 먹고 뭐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았는데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계가 그나마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건 흩어지지 않고 잘 모여 있었다. 분열되지 않고 어쨌든 사협회 중심으로, 연대회의 중심으로 21개 단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도 인천협회 중심으로 똘똘 뭉치시고 흩어지지 않으셔서 큰 힘을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